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4월 2일 화요일입니다. 이 국방부가 국방정신교육원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유신 독재 때인 1977년에 국군정신전력학교라는 이름으로 출발했던 게 바로 국방정신교육원인데요.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에 폐지됐던 이 교육원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장병 정신전력 강화 차원이라고 합니다. 이 군종 신부 선발 과정에서 사상 검증 비슷한 것을 실시해서 3명의 신부를 탈락시켰던 국방부의 얼마 전 행태를 떠올리면 뭔가 거꾸로 가는 듯해서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만, 그래도 출판계는 반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처럼 이른바 이적 표현물이란 걸 지정을 해서 책 판매에 지대한 공헌을 할지 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판계가 반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청자 여러분, 이게 농담인 거 다 아시죠? 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민주당이 어제 당론을 하나 변경했습니다. 이 소속 의원들의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풀어서 의원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2009년 7월에 미디어법 날치기에 반발해서 종편 출연 금지 당론을 결정한 지 4년 만에 입장을 선회한 건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현안 몇 가지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당론을 풀었는데 이 당론 해제 절차가 어느 단위에서 이 당론 푸는 것을 결정을 한 겁니까? 제가 날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네. 대략 흐름을 말씀드리면, 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당론으로 확정된 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네. 원내 대책회의라든지 의총이라든지 아니면 최고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당론을 결정하는 일상적인 공간인데, 네. 여기에서 당론이라고 확정한 적은 없어요. 그럼 당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출연하지 맙시다라고 결정을 하고 땅땅땅 두드린 적은 없고, 원내대책회의에서 출연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확인을 했고요. 예. 근데 그것을 가지고 확정한 바는 없어요. 다만 이 워낙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진행이 되었고, 네. 누가 봐도 이 종편을 키워서 일방적인 의견을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확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한. 네. 그래서 언론과 방송을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오염시키는 공기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했던 사안이었고요. 네.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됐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당으로서는 우리가 반대했던 종편에 출연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서 예. 당론으로 그러니까 공식 결정된 바가 없으면, 네. 이거를 이제 의원 자율에 맡기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쨌거나 하나의 법례처럼 이게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안 나가는 것이 분위기다라고 했는데 나가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맞습니다. 이분들을 못 나가게 하거나 예를 어떻게 보면 징계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대선 때는 고육지책을 썼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온갖 곳에서 그것을 적진으로 표현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심지어는 새누리당 안방까지 가가지고도 표를 달라고 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당 대변인들인 박용진, 김현, 정성호 이 세 명이 다 선대위 대변인이었어요. 이 세 명만 종편 출연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진성준, 박강원 선대위 대변인, 진선미 선대위 대변인들은
나가도록 예. 했고 심지어는 우리가 나가도록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기도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박용진 대변인도 대선 때 종편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아니 MBN에 전화 연결하고 한 걸 제가 직접 본 적이 있는데. MBN은 그 이전에 네. 이해찬 당대표 시절에 네. 그 종편이긴 하지만 보도 전문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풀었었어요. 아 MBN은 예외고 그러니까 MBN을 예외로 갔었어요. 조중동 종편 이 세 예, 군데만. 조중동 종편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지금 박용진 대변인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예. 비유를 하자면 이른바 요번에 그 결정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이네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야기한 것은 종편에 나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안은 미디어 방송의 전반적인 미디어 홍보 대책이고 이를 위한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네. 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여기에서 지금까지는 우후죽순 중구난방 비슷하게 이렇게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이라든지 이런 거 대응을 했었는데 네. 일관되게 하자. 그리고 그 일관된 대책 대상 안에 종편 세계도 포함한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면 이해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종편이 출범한 지 꽤 됐고. 그러니까 네. 이 모태가 미디어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미디어법의 날치기 과정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실체를 또 원천적으로 부정하기도 현실적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 또 사실 소속 의원들 일부가 계속 종편 출연한 게 또 엄연한 사실이니까. 네. 차제에 한번 교통정리하는 차원에서 풀자 이건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단지 그러니까 소속 의원들 일부가 종편에 나갔으니까는 또 이유가 되긴 좀 뭐한 것 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발표한 걸 보면 변화된 방송 환경에 대해서 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취한다. 이런 이유도 네. 됐는데 네. 변화된 방송 환경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 건가요? 대선 공간에서의 이 어떤 네. 페인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종편 때문에 졌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네. 우리가 우려하던 종편의 영향력이 미미하지만 있었다고는 이런 걸 확인한 거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더욱 꽁꽁 종편에 나가지 않는 거냐. 그래서 종편이 1% 미만의 시청률이지만 네. 그거 세 개를 다 합치면 3% 정도고 그것을 1%로 50만 정도로 치면 1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의견을 계속 노출되도록 둘 거냐. 네. 저만 하더라도 어제 가서 아주 기가 막힌 꼴을 봤어요. 저는 어제 저는 TV조선에 출연했었고 예. 박지원 대표는 채널A에 출연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문희상 위원장이 JTBC에 출연했습니다. 네. 세계 방송사에 쫙 다 나갔는데 예. 제가 지금 기가 막힌 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네. 누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아주 보수적인 기자가 신문을 놓고서 이렇게 시사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회수 씨의 친자 소송권 이 보도가 있어요. 이 보도를 보면서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앵커하고 기자하고 이분이 좌파 인사니까 트위터나 이런 데에서 살아남았지 이런 거를 우파 인사가 만일에 걸렸으면 아마 거의 반 죽었을 겁니다. 이렇게 잘 웃어요. 방송에서?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러면서 바로 다음 기사로 넘어가는데 이분은 이 사안은 애를 낳은 사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드립니다. 이러면서 딱 넘어가는 게 뭐냐면 같은 원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이으면서 원주 별장 선거 때 의혹 사건을 연결을 해요. 아니 우리도 예를 들면 저도 어디 일방적인 팟캐스트 방송 이런 데 나가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되도 않는 얘기를 엮어서 얘기하진 않거든요. 네. 이거는 적어도 그걸 뉴스라고 하는 이름을 걸어서 하는 매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리고 제가 나갔을 때는 자기들 유리한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서 제가 다 끊었어요. 국정원 얘기를 자꾸 끌고 넘어갔다고요. 네. 근데 만일에 제가 나가질 않았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0일 동안 본인이 얘기했었던 국민 대통합, 경제 민주화, 그리고 노사 화합, 지역 인사탕평 이런 세 가지의 분야에서 국민 대통합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할 사람도 없겠더라고요. 비록 미미하지만 당으로서는
그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그게 가장 컸다고 봐요. 지금 박영진 대변인께서 어제 그러니까 직접 겪었던 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예.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은 그 방송의 품격과 공정성 문제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러면 종편이라고 그러니까 그 모태인 미디어법의 당위성 여부와는 별개로 네. 이 종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나간다 치더라도 예. 그 어떤 이 진행 과정이나 포맷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불공정성이라든지 품격 이런 것들을 같이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그러니까 네. 출연 결정을 하면서 예.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맞습니다. 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사설도 네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걸 짚고 있고요. 예, 저희들도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종편에 출연을 푼다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민주당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예, 그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저희들이 출연하고 안 하고 저희의 권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미디어 홍보 대책을 세우는 거고 일방적인 패널 선정이라든지 일방적인 진행이 있게 될 경우에 혹은 사실관계가 뒤집어져서 뭐 보도되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다시 스크린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안 했어요, 사실상. 아 예, 네, 다 스크린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항의를 할 건 항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할 건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 문희상 위원장, 두 번째 사례인데요. 문희상 위원장이 출연을 했는데 네, 거기 김진이라고 하는 논설위원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민주당의 그 천안함과 관련된 입장이 변경됐다 이러면서 그 칼럼을 썼는데 네네네. 민주당은 천안함을 뭐 그 북의 소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그 46인의 그 용사들을 뭐 욕되게 했고 뭐 이런 쭉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네. 어제 바로 그 문희상 위원장 출연 바로 직전에 네, 그 얘기를 또 반복해요. 네, 뭐 심지어는 뭐 그 민주당이 안보와 관련해서 4가지 커다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71년 대선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네, 향토협의문제도 폐지를 내걸었던 것에 대해서 예, 그것까지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문희상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그 김진 의원이 막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막 짚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역시 민주당은 그 친북 종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0만 명은 넘었을 거라고는 우려가 있어요. 네, 근데 문희상 위원장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그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입장은 단호했다라고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그 방송의 진행이라든지 네. 공정성이라든지 혹은 미디어법과 관련된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해당 방송사에 정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요구를 요구할 건 요구하는 것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왜곡된 시각의 전달을 정확하게 차단하는 노력들은 해야 한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는 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네. 저희가 이 종편 문제를 가지고 인식할 때는 단순히 나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만 보지는 않았다. 근데 이게 기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네. 저도 방송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드리는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에서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 패널이나 네. 이런 사람의 어떤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우리 출연 못하겠다 했을 때 네. 자, 이제 여기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특정 방송의 특정 그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서 출연 금지. 우리 이제 저 프로에 더 이상 안 나가겠다. 뭐 이런 건 이제 종종 결정 내리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방송에 대한 어떤 올바른 접근법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강론으로 실제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오히려 민주당이 그것에 대해서 방송 간섭 아니냐. 방송 입장에서는 편집권이라도 이런 것도 캐스팅권은 우리한테 있는 건데 왜 정당에 간섭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이제 김종배 선생님이 이야기를 이제 어떤 방송 철학 차원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에서 어떤 방송사 입장 혹은 방송의 편집권 누가 얘기했느냐 요런 얘기로 넘어가신 건데 네. 인정해야죠. 하지만 우리도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네. 만일에 그게 관철되지 않으면 출연을 우리가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그분들은 선택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선택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거부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는 뭐 다른 논쟁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역할. 사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이겼어야죠. 이겼으면 법을 다 바꿨겠죠. 그리고 종편을
종편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만들었던 그 법의 근거들을 시정하거나 바꿨겠죠. 버스 지나간다면 손을 들어봤자 소용없고요. 그 얘기는. 그렇죠? 아니 그 다음 버스가 온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그 버스를 운전할 권리가 우리한테 없는 선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예.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은 없으나 네. 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좀 결례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만 더 말씀인가 여쭤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종편에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을 하고 그다음에 상대 논리를 또 그러니까 그 맞받아치겠다. 뭐 그건 좋은데 근데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도 중요하고 또 말발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이 준비되어 있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그 관련된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신청을 할 때. 예를 들면 그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에서 뭐 박용진 대변인이 나와서 좀 해주세요. 전 집도 없고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우리 당에 그 준비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뭐 정책위 의장이나 정책위 부의장이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의 의원을 모시도록 유도하고 권유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쪽에서 그분은 말씀이 좀 느려서 방송용으로 안 맞습니다.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당에 우리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한 두 줄 정도의 멘트를 날리는 능력밖에 없는 대변인을 굳이 요구하는 건 당으로서는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큰 거죠. 뭐 말씀 잘하시는데 지금 왜 그러세요? 예? 이거는 그냥 생각을 전달하는 거고 정책을 전달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자, 한번 그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죠. 자, 네. 이 그 조중동 종편에서 경향진이나 그 또 출입 기자들이 네. 출연해 달라라는 어떤 요구와 로비나 내지 압박 상당히 심했죠. 그럼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우리. 예,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걸 전달하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귀찮을 정도였습니다. 귀찮을 정도였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어저께 문희상 위원장의 그 종편 그 JTBC 출연 그 과정은 뭐 거의 무슨 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 들어가는 무슨 스타 맞이하듯이 뭐 입구에서부터 카메라가 뭐 이제 쭉 따라오면서 예. 뭐 그걸 묻고 또 뭐 그 중앙일보 인터뷰 또 별도로 하고 뭐 와서 고맙다 뭐 노래 한 곡 해달라 뭐 등등등 이게 완전히 그냥 그렇더라고요. 종편 쪽으로서는 어쨌거나 자신들의 어떤 뭐 탄생의 원죄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 이 한쪽에서 출연해 줌으로써 공식적으로 출연해 주면서 인정받았다. 어떤 이런 걸 좀 부담을 털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걸 잘 알면서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진보 언론 그리고 당내에서 아직 이 종편 출연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많은 분들에 의해서 비판받을 수 있다고 각오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래요?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온 것도 문희상 위원장의 어떤 뚝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요. 필요한 일이면 누구든 욕먹고 하자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방송의 품격과 이제 공정성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조중동 종편이 정말 어떤 품격과 공정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그 출연 결정과 동시에 어떤 제도 정비 이런 것들은 혹시 강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지금 아까 간단하게 이 스크린 하고 있다. 네. 이게 쭉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중동만 보는 게 조중동 종편만 보는 게 아니라 기존의 방송사 거를 다 포함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죠. 시사 토론이나 뭐 혹은 뉴스 중에 들어와서 인터뷰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보니까 2명 정도의 인원이 더 필요해요. 이게 연간 예산으로 치면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의 이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걸 출연을 하고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망을 가동하고 의견을 우리가 만들어서 회의를 통해서 저쪽에 시정 요구를 하고 혹은 패널을 선정하고 하는 과정이 저희로서는 에너지가 2-3배가 더 들어가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해나갈 거다. 그러니까 종편 출연의 전제 조건 이렇게 내걸고 뭐 하질 않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출연도 하지만 이제기도 할 것이고 방송에 대해서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 뭐 이런 제기를 하겠다라는 걸 동시에 저쪽에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종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에 대한. 일단은 어서 오세요죠. 저희가 공정하게 하려고 엄청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방송 진행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김종배 선생님도 편파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예. 쪽에서 볼 땐 정말 저기는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왜? 저는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네. 저는 홍준표가 멋있었어요. 홍준표 지금 경남도지사. 예. 지금 뭐 진주의료원 폐지하겠다는 네. 얘기는 뭐 문제가 사람 크대요. 예.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이러지만 예전에 그 팟캐스트 방송이었던 뭐 낙곰새 나갔잖아요. 예. 뭐 나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방어하고 뭐 떠들고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그 방송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좋은 방송 나쁜 방송은 있지만 네. 언론은 있지만 보수냐 진보냐 뭐 이런 걸로 나눠가지고 뭐 우리 입장에서 나쁜 방송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그 특히나 정치인의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는 보수 방송이니까 진보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편협한 자세라고 보는데.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는군요. 예, 저는 하여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범위를 좀 넓혀보자. 아까 미디어 전반 차원에서 이제 전략이고 대응이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네. 조중동 종편을 넘어서 지금 방송의 또 하나의 현안이 MBC거든요. 사장 선임 이제 지금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MBC 내외부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후임 사장 어떤 선임 과정에서 또 다른 정치적 힘이 작동하는 경우 이걸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만 뭐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김재철 전 사장의 해임 문제와 관련해서 당의 입장을 신경질적으로 환영한다고 전해주라.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신경질적으로 짜증나는 거죠. 왜냐하면 김재철 사장이 MBC에서 해놓은 그 저질러 놓은 전행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네네네. 근데 박문진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뭐 기가 막혀요. 네.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보고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뭐 해임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네. 아니 그 난리가 나고 온 국민의 걱정과 이 우려를 유발했던 김재철 그 기간 재임 기간 3년 이 3년을 뭘로 바길래 그거에 대한 얘기는 없이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냐. 이건 해임 이유 자체가 웃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친이 낙하산 사장에서 자기들의 권한을 조금 존중해주는 친박 낙하산 사장으로 와도 환영할 사람들인 거예요. 박문진 이사회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태도라면 저희는 진짜 또 다른 낙하산을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신경질적으로 일단 환영이죠. 그래요. 지금 방송사 이사진 구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사회에서의 어떤 의결 정족소를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제도 정비 사안이 지금 도출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당 차원에서 검토 내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랬다가 우리 박희철 원내대표가 이거 그냥 온갖 곳에서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좀 난처한 상황이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변경시켜 놓지 않으면 그것을 선의에 기대는 수밖에 없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선의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익히 보아왔기 때문에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버스 운전자도 못 잡게 되는 야당 상황이라 그냥 악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입니까? 민주당은. 그렇죠. 제2방통대군이죠. 이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좀 글쎄요. 제가 어제 상황까지는 그분 이경재 위원장의 이런 걸 잡지를 않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어제 또 원내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이분 청문회를 잡는 것조차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방통위를 우리가 참 방통위가 뭐 지난 5년 동안 잘해와서가 아니라 방통위라고 하는 형식적인 권한 분산 그리고 중립적인 방송에 대한 중립적인 어떤 관리 감독 기구에서 자꾸 미창부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 밑으로 이렇게 권한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방송 중립성 문제 때문에 막았던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나마 그걸 쥐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쪽으로도 많이 가져가고 그나마
빈 껍데기 비슷하게 남아있는 방통위에도 친박 인사가 와버렸으니 네. 참 저희로서는 경악할 노릇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어저께 두 가지를 일단 걸었습니다. 네. 어떤 걸 걸었습니까? YTN. 예. 예, YTN의 배석규 사장도 낙하산이잖아요. 아직 네. 그 낙하산 짐도 다 못 뺀 분인 걸 본인이 아실 텐데. 게다가 민간인 불법 사찰을 통해서 네. 이렇게 사장으로 충성심이 훌륭한 분으로 인정받아서 대행자를 떼고 사장으로 임명받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분은 김재철 전 사장과 비교해서 전혀 그 손색이 없으세요. 낙하산으로 비판받고 물러나야 된다고 네. 지목받기에. 그래서 저는 일단 배석규 사장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제 심재철, 예. 그러니까 이제 김재철, 심재철 이렇게 양재철 얘기를 엮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 심재철 그 의원이 누드 감상한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닌데요. 예. 이분이 이른바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조사 특위 예. 위원장이세요. 예. 근데 지난 8개월 동안 한 번도 그 회의를 수집한 적이 없으세요. 네. 이분이 또 유명한 친이계 인사세요. 예. 그러다 보니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범죄 의혹을 가지고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해서 조사는커녕 예. 방어 부대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 네. 회의도 열지 않고. 그래서 이분 물러나라. 새누리당은 이분을 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은 YTN 배석규 사장을 낙하산 사장을 물러나게 하는 거. 네. 이것이 방송 공정성을 지켜가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라고 예. 하는 것으로 입장을 내걸었는데 글쎄요, 새누리당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도 못 알아듣는 척할 것 같은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 이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받아들이는 조건인 겁니까? 이른바 대통령이 그 국민 담화를 통해서 발표했던 대통령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네. 그럴 생각도 없다라고 예. 했던 것을 김주호 말씀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가서 봐야죠. 저희로서는 이렇게 이 문제를 그러니까 야당 127석이라고 하더라도 야당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미 있는 문제를 다시 드러나게 하고 네. 하면서 여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 압박해가는 수밖에 일단은 없고요. 네. 아시겠습니다만 인준을 받아야 되는 인사들이 아닌 경우의 청문회는 네. 사실상 그냥 거의 통과 의례에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네. 김병관 전 낙마한 김병관 장관 내정자를 낙마시킨 건 야당의 어떤 그 힘으로서가 아니라 네. 여론의 압박이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렇죠. 예, 예. 그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건. 알겠습니다. 심재철 문제, 예. 그다음에 YTN 배석규 사장 문제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이 매주 화요일에는 황상민의 그는 왜? 이 고정 코너가 진행이 되는데요. 황상민 교수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은 좀 요일을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 진행하던 장윤선의 소소한 특종을 오늘 배치를 하고 황상민의 그는 내일 여러분께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만 이렇게 변경한다는 사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소소한 특종. 부담이 크시죠? 여기 제목에서 특종을 빼줄까? 그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소소한 얘기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일까지 바꿔가지고 완전 고무줄 편성. 네? 요일까지 바꿔가지고 더 이게 이번 한 주만 그런다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콕 집어서 그렇게 하여간 그렇죠. 물고 늘어져요 하여간. 자, 네. 오늘 이야기 어떤 거 할까요? 불만은 꼭 얘기하고 넘어가는 듯이. 오늘은 좀 정말 그 소소한 얘기를 좀 근데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소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닥 그렇게 큰 쟁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여의도나 정치권에서는 어찌됐든 핫 이슈이기도 한, 4.24 재보선 기초단체장 의원 무공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권에는 밥그릇 문제죠, 그거는. 그렇죠. 밥그릇 문제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회의원들만 이게 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쭉 내려오면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도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 덩어리는 좀 다르지만 사이즈는 좀 크기에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밥그릇하고 관련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얘기죠. 네. 어제 새누리당에 결국은 그 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무공천하겠다. 네. 자기들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게 당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뭐 심지철 의원 이런 사람도 이제 정면으로 이제 반박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이 결정을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사실 어제 하루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여의도, 그러니까 국회 정론관에서 이게 새누리당이 이 입장이야, 저 입장이야, 막 기자들도 헷갈린다, 막 이랬었는데요. 예, 왜냐하면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지난 3월 20일께인가 지지난주 정도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지난 대선 때도 뭐 그게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상일 대변인이 나와서 아침에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조건부,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또 무슨 얘기냐. 기자들이 이제 백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게 지금 선거법상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공천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부 당협위원장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법에서 규정한 바를 당이 이렇게 어긴다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라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조건부로 일단 무공천을 한다. 뭐 이제 그 가능성 열어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민병두 홍보전략기획위원장이 바로 이제 간담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쭉 공박을 했더니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스탠스가 새누리당의 꼼수 이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서병수 사무총장이 현재 공천심사위원장이거든요. 서병수 총장이 다시 공천심사위원회를 회의를 열어서 그 자리에서 확정을 한 거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당 내부에서도 아니 이게 우리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다는 건데 왜 우리만 손발 묶고 선거를 놔버리냐 이거 미친 짓 아니냐 당이 무슨 짓 하는 거냐 이렇게 내부 반발도 굉장히 많고요. 네. 당 내에서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옳은 결정이냐 물론 이제 지난해 대선 당시에 안철수 전 후보의 새정치 담론에 여야 모두가 이제 갇혀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정말 낡은 것들 이렇게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이 얘기가 그때 나왔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막 그때는 그렇게 갔지만 사실 꼼꼼히 다 들여다놓고 판단을 해보면 과연 기초단위까지 무공천하는 것이 과연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옳은 것이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하죠. 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불현듯 드는 생각이 네. 정치하고 원론에 따르면 책임 정치. 책임 정치는 정당 정치를 통해서 구현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당이 지금 책임을 진 적이 있나요? 그렇죠. 바로 안철수의 논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예. 근데 아무튼 책임 정치로면 정당이 뭘 잘못해서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보는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보였을까? 라는 일단 물음표를 찍고 아마 제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원론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책임 정치 얘기 네. 계속 가시죠. 예, 갑자기 이제 얼굴이 확 뜨거워지는 정치인도 아닌데 말이죠. 예. 정치권 주변을 취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이렇게 부끄러운데 과연 그들은 저만큼이나 부끄러워할까? 더 문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하게 책임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지는 게 거의 없죠. 그렇죠. 자기 밥그릇에 대해서는 확실히 책임을 지지만 그 밖에 국민적인 이슈라든가 현안에 대해서 거의 책임지는 게 없다. 자, 정리를 해보죠. 그러니까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그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지키겠다. 그래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우리는 공천하지 않겠다. 좋은데
그냥 그렇게만 액면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는 또 다른 정책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까? 새누리당의 그런 결정에는. 그렇죠. 새누리당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민병도 홍보전략기획위원장이랑 제가 전화를 통화를 했어요. 바로 이상일 대변인이 논평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전화를 해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액면 그대로 정치개혁 이슈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순진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것이냐라고 했더니 그럼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예. 새누리당이 이번에 어떤 그 큰 틀에서 이제 그 정치 개혁 혹은 새 정치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는 굉장히 다분히 선거 공학적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 일단 지금 이번에 그 이게 새누리당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는 향후에 계속 선거법 개정 논의를 하겠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예. 당장 중요한 건 사이사 재보선의 선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이사 재보선에서 그러면 새누리당이 공천해서 당선될 곳이 있는데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게 민병두 전략홍보기획위원장의 얘기입니다. 뭐냐면 예. 일단 이번 기초선거가 있는 곳에서 새누리당 당선이 쉽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도 가평군수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번도 새누리당이 당선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거의 무소속이 당선이 됐었고요. 예. 그리고 경남 함양군수 같은 경우에도 간혹 민주당이 되거나 아니면 무소속이 당선됐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새누리당이 이번 두 선거에서 만약에 그 당력을 집중해서 예. 이길 수 있는 선거라면 결단코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이물은 이물, 이득은 이득대로 취하고 예. 어차피 자기네들이 먹을 거 없는 선거에 생색이라도 광이라도 세게 팔면 그럼 이후 선거에서 다른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그러니까 예컨대 그래도 민주당보다 새누리당이 낫네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민심은 사실 그래 무공천해 그거 괜찮다 뭔가 이게 지금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 가운데 민주당보다는 새누리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구나. 역시 지난 대선에 박근혜가 했던 그것을 개혁을 받아서 새누리당이 실천하는구나. 그 의지를 보여준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꽃놀이패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민병두 홍보전략기획위원장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이 이번 선거 일회용으로 접근할 거다. 봐라.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법 개정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들의 태도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본인 말로는 속이 완전히 까진 행태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을 사이사 재보선에서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야당도 그 반대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없던 걸로 하자. 그렇죠. 이렇게 갈 것이다. 예, 정치적으로 타협하겠다. 뭐 고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민주당의 분석입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그런 속셈 여부와는 상관없이 무공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뭡니까?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한 가지로 민주당도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속내를 얘기하자면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 체제 아닙니까? 그리고 비대위 체제가 이게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가 이제 곧 몇 달입니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오사전대. 오사 있으니까. 오사전대고 사실상 이달 중순부터 선거 레이스를 밟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겁니다. 물론 사이사 재보선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뭐 법에서 정한 절차 이외에 새롭게 당론을 정해서 새누리당처럼 우리가 무공천을 하겠다라고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당내에서는 이런 거죠. 비대위원장이 뭔데 한 달짜리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래 가만히 계세요.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답답한 사정이 이제 그 문희상 비대위에 있는 거죠. 이번 그러면 결국 재보선으로만 한정해서 보면 새누리당은 공세고 민주당은 방어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너에 몰리는 거네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결과도 아마 민주당이 대패할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노원병 같은 경우에는 뭐 후보도 안 내기로 했죠. 뭐 어디죠? 그 충남 부여도 그렇죠. 그다음에 김무성 전 의원이 영도. 출마하는 부산 영도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민주당 성적이 좋을 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비대위에서는 약간 깨갱하면서 그냥 상황을 관망하는 수준으로 이 위기를 넘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기도 한 거죠.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여간 그러면 언젠가는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정을 해야 되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단 그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서 일단 선거법 관련해서 이제 선거운동 금지 규정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사실 선거법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그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 그러니까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훨씬 많기 때문에 현재는 선관위에서도 선거법 전부 개정안을 내놓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런 겁니다. 차라리 정개특위를 열자. 정개특위를 열어서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내는 선거제도 개편안 전반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뭐 여당이 주장하는 지방선거 기초단체장하고 의원에 대해서 기초단위에 대해서 무공천하는 문제도 그리고 또 뭐 그밖에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 묶어서 포괄적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바람직하다. 단 이 정개특위는 오사전대 이후에 그러니까 책임 있는 당장 문제는 이번 재보선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문제는 이번 재보선인데 이번 재보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입장을 정했어요. 정했어요? 법이 정한 대로 그냥 공천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네, 공천해서 간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죠. 그러면 결국은 정리를 하면 새누리당은 공천 안 한다. 네, 민주당은 공천한다. 네. 참, 근데 그것도 재밌네. 근데 공천했는데 떨어지면 참 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공천 안 했는데 민주당 공천인데 민주당 후보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참 이 당이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게 많은 당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랬을 때 이게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정치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초 단위까지는 크게 쟁점이 안 되는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안철수 전 그 후보가 출마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막 미니 총선급으로 확 커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또 한 번 지른 거예요. 네. 기초 단위에 대해서 무공천하겠다라는 것을 던지는데 여기에서 방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얻어맞고 저기서 얻어맞고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얻는 뭐랄까 승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게 거의 없는 그런 게 되는 겁니까? 중간 주로 정리라면 이번 재보선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상투 잡혔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중간 정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원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네. 기초 단위에서도 꼭 정당 공천이 필요한가? 사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주마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정답이 없는 건데 다 양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거기서 한번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정치권이 있습니다. 정치권이 있고 그다음에 또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것도 네. 입장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정치권에게는 이거는 밥그릇이 걸려 있는 문제다. 왜냐하면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위원 공천권을 정당에서 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천권을 행사하면 그 자기 지역구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장악력이라고 할까요? 조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더 계속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공천권을 행사하고 싶어 할 거고. 네. 근데 정치권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당이 벽이 될 수도 있는 걸 거고. 그렇습니다. 갈리죠, 확실히. 확실히 갈리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른바 이제 시민사회 출신으로 정치에 진입한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정치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 무공천이 맞다. 새누리당의 주장이 맞다. 예. 이런 입장을 굉장히 세게 주장을 하는 반면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정당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그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기초부터 국회의원까지 단일적 체계로 뭔가 색깔 있는 정치를 해야 된다. 네. 따라서 정당 공천이 없으면 책임 정치도 안 되는 거다. 정당이 있어야 이걸 걸러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를테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당 공천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다. 시민단체 조직이 잘된 동네도 있다. 이를테면은 마포의 성미산 마을이라든가 네네. 뭐 고양시의 뭐 어떤 동네라든가 그러니까 특정한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민사회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서는 그것이 바람직한 길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네. 전체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정치, 기초 정치의 파일을 놓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왜 이런 주장을 하느냐면 그 2006년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2006년에 이제 그 중선거구제로 이제 처음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기호를 그러니까 정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파벳 그러니까 가나다 순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수도권에서 97%가 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 씨가 제일 유리했던 선거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나다 순. 그렇죠. 가나다 순으로 이제 선거를 후보자를 배열했기.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받으면 뭐 정당 순으로 배열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호 순이 없으니까. 저도 김씨인데. 김씨니까 한번 출마를 적극적으로 출마를 고려. 장윤선 기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장씨라.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여하튼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한국 정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 또 모르겠는데. 여전히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 정도라면 지금 수준에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정당 공천을 배제해버리면 과연 그러면 그 지역 유권자들이 후보 한 명 한 명의 그 공약이나 댐댐이를 다 따져갖고 투표를 하느냐. 네.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민심 왜곡 현상이 발생하느니 차라리 정당 공천을 하면 정당 투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 그렇죠. 이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방선거 하면 선거 공보물이 뭐 광역 기초 합쳐가지고 한 40장 이상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걸 일일이 앉아서 다 보고 찍냐. 그리고 변별력도 없다. 공보물을 보면. 따라서 대개의 경우에는 선거 공보물을 보지 않고 그냥 색깔 보고 그냥 나는 민주당, 나는 새누리당 이렇게 이제 기호 보고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따라서 그리고 또 그 정당 공천을 하지 않으면 지금 한 지역구당 한 2-3명 뽑게 되는데 그러면 2-3명을 뽑으니까 한 10명에서 15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렇죠. 그럼 후보자가 난립을 하게 되고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돈과 조직이 있는 사람들이 이른바 토호가 바로할 그렇죠. 가능성이 지역 토호들이 선거에 나서고 이 사람들이 이제 조직을 활용해서 돈을 활용해서 그렇죠.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는 더 구태로 간다. 그런데 정당 공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정당 공천이 좋다. 지역 토호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선거에 나설 가능성이 높고 그 사람들의 당선율도 높아지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정당이 그것을 걸러주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을 걸러주는 차원에서 정당이 기능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당 공천이 있어야 하는 거다. 기초 단위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얘기는 일정하게는 또 꼭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을 반영한 얘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당 공천 배제해야 된다라는 쪽의 주장은 어떤 논리입니까?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된다는 시민단체나 혹은 또 이제 그 무소속 혹은 이제 시민사회에서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서 정치하는 그 루트가 어떻게 되느냐. 대개 보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이제 스펙을 쭉 조사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스펙 좋은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그렇죠. 가고 뭐 이렇게 어떤 그 정치인의 재생산 구조, 배출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닫힌 정치의 생태계를 열린 생태계로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기초 단위에서 정치하겠다는 사람 누구나 출마해서 자기의 자질을 돋보이고 그 기질을 통해서 뭔가 좀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의 활로를 여는 차원에서 기초 단위는 좀 열어두고 그 기초 단위에서 검증된 사람이 뭐 광역 단위 또 광역 단위에서 걸러진 사람이 국회의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아가는 그 길을 좀 통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기능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정당이 꽉 쥐고 있고 그 공천을 받지 못해서 정치 자체의 활로가 막히는 경우는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이 정당에 발목 잡혀서 이른바 그 시민 자치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정당에 종속되어 버릴 수 있는. 그렇죠. 이제 이런 어떤 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취재를 한번 갔었는데요. 일본의 기초 단위 같은 경우에는 시민단체, 소위 생협을 기반으로 한 아줌마 조직들이 막 굉장히 많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라고 거기 같은 조직도 전혀 정당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생협 조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보면 각 동네마다 생협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그렇죠. 있죠. 활성화돼 있고 그 조직이 이제 마을 단위로 그러니까 소위 그걸 마을의 기환이라고 하는데 마을 단위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이제 수도권 중심이고 또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긴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의 이제 그 정치의 생활 정치의 활성화를 꾀한다는 차원에서는 그거를 독려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판단은 또 들죠. 그리고 사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 이제 활동가인데 미래 오바마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기초 단위에서 길을 열면. 근데 우리는 이제 정당 그러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되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를 시작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 정당하고 이제 그 정당의 노선과 맞지 않아서 마찰할 경우에는 뭐 신념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딱 한 명이 당선됐어요. 시민단체 활동가 중에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서영원 씨라고 지금 그 과천시의회 의원 아마 시의회 의장이 됐을 텐데 이분이 이제 환경운동연합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을 기반으로 활동하다가 좀 환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기초 단위에서 활동을 해보겠다 해서 정치 진출을 한 케이스인데 무소속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거죠. 시민단체가 배출하는 경우에. 시민단체 활동가 출신이면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 예. 물론 지금은 당적을 녹색당 으로 바꾸긴 했습니다. 그걸로 당적을 이제 녹색당 당적을 갖게 되긴 했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녹색당을 저 기치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아직은 소수잖아요. 그렇죠. 예, 시민단체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뭔가 새로운 활로를 열 필요는 있겠다. 확실히 제가 볼 때는 참 둘 다 이럴 때는 양시로를 피는 게 제가 볼 때는 기회주의고요. 근데 아무튼 양시론을 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 일면에 어떤 타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참 재미난 게 오늘도 신문 보니까 무공천에 대해서 정치학자와 행정학자가 또 갈리대. 그러니까 이 기초 단위에서 이거를 정치로 볼 거냐 행정으로 볼 거냐. 행정학과 교수들은 이건 생활행정이지 어떻게 이게 정치냐. 그러니까 정당 공천 배제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정치학자들은 역시 그 예의 책임 정치. 이걸 펴면서 무슨 소리냐 정당 공천해야 된다. 좀 이렇게 가던데. 근데 또 현실 영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이 배제돼 있어요. 그렇죠. 그죠? 네. 정당 공천이 배제돼 있지만 사실은 정당이 개입하고 있는 걸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러면 정당은 손 떼고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는 또 하나의 현실적인 측면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반대로 또 하나의 조류가 있는데 기초 단위 같은 경우는 갈수록 무소속 후보 당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또 하나의 현실적인 요인인데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현실적인 흐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느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기도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몇 기초의원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제 기초의원들의 판단이 어떨까 했는데 역시 무소속과 정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이 갈리더군요. 그러겠죠. 예, 무소속 의원들은 이게 새로운 정치를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지금 어떠냐. 그러니까 기초 단위에서라도 생활 정치, 가치 중심의 생활 정치를 구현하려고 하면 정당에 배속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유롭게 정치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반면 정당 소속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어느 동네에서든 색깔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 아무런 책임성 없는 하느니 그 정당에 배속돼서 정당의 이게 노선과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다. 그리고 사실 새누리당이 무공천 한다고 하지만 그 무공천 한다고 해서 사실 그게 영향이 없는 것이 전혀 아닌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천은 안 하지만 특정 후보를 딱 찍어놓고 그 후보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뒤에서 도와주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바엔 차라리 정당명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운동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정당 공천, 무공천하는 무슨 집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되게 그 새누리당, 소속, 활동가나 이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몰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한다. 비례대표, 여성 의원 이런 걸 폐지해야 된다라는가 등등.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이해득실과 밥그릇에 관련된 것들을 관철하기 위한 또 하나의 통로로 정당 무공천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봐줘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상당히 뜨겁게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시민들은 무덤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현실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땐 그것 같아요. 이제 지역에 기반한 풀뿌리 자치 활동이 얼마만큼 활성화되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말 풀뿌리 이 자치 활동을 하는 세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역과의 어떤 밀착도가 높다면
정당 공천 여부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그 자치운동을 하는 분들이 정당을 쥐고 흔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바탕, 이 기반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이 논란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나저나 기초의회 폐지 얘기도 잠깐 나왔었잖아요. 옛날에. 네, 기초의회 폐지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그건 쏙 들어갔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 이게 밥그릇과 관련된 것이 일단 생기면 없애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기초 단위에서의 기초 이제 의원들의 활동을 좀 이렇게 동네에서 유심히 관찰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예,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소소하게 학교 문제, 예, 그리고 또 뭐 이제 예컨대 그러니까 지역의 민원, 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동네, 그러니까 약간의 옛날에 무슨 반장 아줌마 네. 이런 기능을 시의원들이 그런 걸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역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보면 언론 보도가 좀 뺀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러는 것만 보여주니까 네.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아니 적극적으로 활동 열심히 하는 기초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그럼 예. 보고를 시켜줘야죠, 사실은 언론도. 죄송합니다. 아, 우리 정현성 기자도 언론 그런 거 좀 보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대신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그러면 좀 타당한 방향인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판단을 해보시라고. 네. 소소하게 고민거리를. 그렇죠. 저희가 한번 그냥 이 토론 내지 고민의 어떤 그 거리만 네. 던져주는 걸 오늘 이렇게 하고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오마이뉴스는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이탈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마이TV의 대선 올레도 10만인 클럽 덕분이었습니다. 이탈남과 오마이TV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작자입니다. 월 10,000원에 참여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 2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7,500명입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앞서서 민주당의 종편 출연금지 해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방송 환경이 참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종편만을 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공중파 방송도 참 홍역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서 사장 문제, 그다음에 출연자 문제, 진행자 문제로 곳곳에서 지금 마찰음이 들리고 있는데 이 방송 환경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다시 되돌아보고 정리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중심에 있어야 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친박 중진 인사가 또 낙점이 됐다라는 점. 과연 이런 걸 볼 때 과연 이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 솔직히 물음표를 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사람은 임명장을 받을 수 있을 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 종편의 품격 그다음에 공정성 문제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